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고 일어나니까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어요. S&P는 마이너스 0.88%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어제 우리 그 국장이 열릴 적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그 당시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할 무렵에 그 전까지는 쭉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본장 시작하면서 점차 계속 다시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만은 2% 정도 또 하락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전일 국장 열렸을 때 마이너스 2%, 국장 중에 마이너스 2% 빠졌다가 쭉 반등 나왔다가 다시 쭉 빠지면서 본장도 마이너스 2% 찍었다. 그러니까 선물과 본장이 둘 다 나란히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불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추가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불안한 주말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냉정하게 과거 사례 분석들을 해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다우존스만 3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다우만 상승을 했습니다. 시황적중했죠. 어제 올려드렸던 분석 영상에서 다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스닥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는데 다우는 무조건 올라간다. 매우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올라갔죠. 뭐 그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모든 지수가 다 하락하는 상황에 혼자 유일하게 올랐으니까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유료방에서는 다우 롱 포지션을 두고 있었죠. 다우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해서 롱 포지션 두고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유료방에 올려드렸던 메시지인데 어제 9시 36분에 다우 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정이라는 뜻이에요. 다우의 목표가를 38,330으로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렸어요. 목표가 정해드리고 이제 새벽에 2시 54분경에 차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이제 메시지를 올려드린 거고요. 차트 보시면은 최고점이 38,345였습니다. 우리 유료방은 38,330에 딱 팔고서 정리를 한 거죠. 당일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맥점을 모르면 해외 선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맥점을 잡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매수 맥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죠. 이건 이제 우리 일부 유료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700만원 정도 수익 나셨고 어제 다우 새벽에 다우로 60만원 정도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마이크로로 하시는 분이시고 쭌쭈님 같은 경우에도 4월 19일 하루 동안 127만원 역시 마이크로로 매매하시고요. 요거 이제 회원님께서 타점 좋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리액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볼 텐데요. 2월부터 중기상승률을 유지해 왔었고 그 당시에는 1330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1400원까지 올랐죠. 적중했고요. 4월 12일날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1497원에서 1400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히 4월 16일날 1400원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그죠? 찍고서 급락을 했어요. 이 또한 적중을 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제 환율이 제가 생각했던 저항 때도 찍었고 또 추세선도 찍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계단식으로 추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나라 증시 국장 입장에서는 수급 개선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원달러가 하락한다는 뜻은요, 달러의 가치가 어때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환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올, 최근에 또 우리 국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으니까 저점 매력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에서 환율까지도 상투를 찍었다면 환율이 이제 앞으로 쭉 떨어진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되는 거죠. 네, 분할 매수 들어오기 딱 좋은 구간이 된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제가 그 당시 이제 1,400원 찍었을 때에 회원님들께 환전하시기 좋은 타임이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카톡방에서. 자, 미국 증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어제는 33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31. 장 마감하고 나서는 31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리긴 했었었는데 일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23일날 4월 26일 금요일에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참고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숫자가 잘 나오면, 즉 컨센서스보다 숫자가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이 업황이 좋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50을 넘겼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숫자가 높게 나오면 업황이 좋다. 업황이 좋다라는 것은 즉 경기가 좋다. 자, 경기가 좋으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즉 굿 이즈 배드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죠. 금리 인하의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금리 만약에 숫자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어?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 이즈 배드고 배드 이즈 굿이 된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즉 숫자가 낮게 나오면 컨센서스보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야, 경기가 여전히 안 좋잖아. 이러면은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은 4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 PCE,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금리나 컨센서스가 계속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PCE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4회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4번 연속 빨간색이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왔죠. 하지만 코어 PCE, 연준이 참고로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가 지표는 바로 근원 PC입니다. 코어 PC인데 CPI가 4번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하는 동안에 PCE는 한 번은 컨센서스 하회를 했고요. 나머지 2번은 컨센서스 부합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지만 CPI가 컨센서스 상회했다고 해서 PCE도 컨센서스 상회를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산출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PCE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물가는 PCE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제법 있거든요. 네. 자, 따라서 물가가 만약에 아직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테슬라, 네,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꽉 잡혀 있습니다. 네. 소위 M7, M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추이가 너무나 안 좋죠. 그죠? 네. 얼핏 하면 컨센서스 하회하는 파란색으로 나온 게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M7 중에서 유일하게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하나인데요.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다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미리 많이 빠져서 아직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업황도 안 좋고 그죠? 선반영이 됐잖아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시점은 새벽 5시 그러니까 4월 23일 네, 2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5시 전후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또 나스닥 선물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거나. 근데 지금 발표 전에 주가는 미리 너무나 많이 빠져서 낙폭 과대 상태다. 다음에 4월 25일 날 마찬가지 새벽 5시, 6시 정도에 메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위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요 이때까지 모두 최근 4개 분기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항상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컨센서스보다 좋게 실적이 나와준다라면은 지수 반등의 강한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종목들은 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종목들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대부분 전분기보다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죠? 네. 이때까지는 전분기보다 컨센서스도 전분기보다 다 숫자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대부분 다 줄어들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보시면 구글 얘도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도 줄어듭니다. 그죠?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매출이 꽤나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죠. 자, 아무튼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예. 나스닥의 경우에는 우선은요. 자, 제가 3월달부터 계속 쇼뷰를 외쳤던 거 아실 겁니다. 제가 꾸준히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반등할 때마다 제가 숏 걸었죠. 결과적으로는 쇼뷰가 적중을 했고 4월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정도 이탈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또한 적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나스닥의 월봉 패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4월달에는 월봉이 빠질 수 있다. 월 단위로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것도 지금 적중을 하고 있죠. 네. 개인적 소견으로는 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하락뷰는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반등시 숏뷰, 하락시 롱뷰를 계속 유지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락시 롱뷰를 여러분들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예상대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반등시 숏뷰 적용해야 됩니다. 네. 물론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제 예상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다시 재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네,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매크로가 그러니까 다들 뭐 엔비디아 뭐 AI 외치면서 환상에 젖어 있을 때 지난 3월달에 그죠? 나스닥이 진짜 끈질기게 버텼거든요. 안 빠지려고. 근데 저는 모두가 롱을 외치는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숏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결국 제 예상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매크로가 안 좋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다. 경제 상황이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4월달 되더니만은 갑자기 연준위 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죠? 기존에 금리 인하 3회 외치던 사람이 1회로 바꾸고 그죠? 이제는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다. 어쨌거나 지금 제 뷰가 적중을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 또한 100%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등 나왔을 때 쇼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것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종합지수, 나스닥 100지수, 그리고 이 두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121선도 이탈을 하고 또 20주선까지도 이탈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이죠. 지지를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이평선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딱 꼬리를 달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이탈해버렸습니다. 네, 장대 음봉으로 이탈 마감.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사례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100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지수에서 제가 만든 존버 시그널과 존버 시그널 1과 2가 떴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 무시 못한다. 그쵸? 네.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크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매크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죠? 시장이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이런 어떤 매크로도 반드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차트 분석 필요하죠. 매크로만 백날 보세요. 앞으로 금리나 할 거다, 뭐 경제 지표가 좋다 안 좋다, 백날 분석해봤자 시장이 오르는 타이밍, 꺾이는 타이밍 못 잡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분석도 하면서 차트도 봐줄 줄 알아야, 그래야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제 어떤 시황 코멘트라든지 무료 카톡방에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는 것들, 시황 코멘트 봐주셨고 영상 봐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가 크게 변곡점이 나온 자리는 제가 대부분 다 시황을 맞췄다라는 거. 뭐 아무리 강조 드려봤자 입만 아픕니다, 진짜. 예, 너무나 많은 적중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4월달도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뭐다? 바로 사례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례 분석. 사례 분석. 차트를 보면은요, 옛날부터 꾸준히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여러 후학제들로 인해서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 왔어요. 그죠? 매번 각기 다른 이유들로 오르고 다른 악재들로 빠졌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투자 심리 되게 안 좋죠. 과거에도 안 좋을 때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던 악재들이 있었고, 그럼 와중에도 증시는 꿋꿋하게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요. 공통적인 패턴들,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어떤 조건들, 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정 조건들을 저는 그걸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제가 시그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과 고점을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존버 시그널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확률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화해서 만든 시그널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분석이고요. 당연히 100%는 없습니다. 네, 100%는 없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존버 시그널 1이에요. 요건 검정색은 2입니다. 1보다는 2가 좀 더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연두색과 보라색도 바닥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다 종류가 달라요. 알고리즘이 다 다릅니다. 네, 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무려 4개가 떴습니다. 그죠? 4개가 떴습니다. 녹색, 연두색, 빨간색, 검정색이 다 떴어요. 그럼 과거에 이 시그널들이 떴을 때에 시장은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였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자, 우선은 빨간색 작년입니다. 작년에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빨간색 존버 시그널이 떴네요.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연두색과 녹색이 막 뜨더니만 역시나 급반등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죠?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버 시그널 여기도 2022년도죠. 네, 2022년도 초반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려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보시면 또 존버 시그널이 뜨죠. 검정색과 빨간색이. 자, 최저점에 떴습니다. 뜨고 나서 V자 반응이 빵 나오면서 마감이 됐죠. 그죠? 나왔다가 빠졌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림이 요거예요. 똑같이 움직인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요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더 많은 사례들 보겠습니다. 자, 또 빨간색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빨간색, 연두색, 보라색이 같이 떴죠. 최저점입니다. 보이십니까? 최저점에 딱 두고서 V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는 2021년 5월달입니다. 존버 시그널 3개 떴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존버 시그널 떴죠. 뜨고 나서 바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또 떴죠. 쌍바닥 구간 또 떴죠.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하락하죠.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존버 시그널 2까지 나옵니다. 그죠? 네, 1이랑 2랑 같이 나왔죠. 그러면서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네, 제가 바닥권일 적에 회원님들께 막 이제 바닥 임박했다, 근접했다, 분할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은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최저점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오늘 올라가냐, 오늘 떨어지냐 이걸 맞춰야지. 임박이라는 표현 쓰면 누가 예측을 못하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 시그널들을 해석하실 적에는 보시면 이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빨간색이 뜨죠? 분할매수 관점인 거예요. 뜨죠? 분할매수 관점. 최저점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그널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분할매수 들어갔다라면은 먹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시그널 하나 뜨자마자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 뜨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 뜨고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쭉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제 보여드렸지? 아까 여기 보여드렸었죠? 그죠? 네, 이제는 20년도입니다. 20년도 이때가 이제 9월. 자, 빨간색 떴죠? 반등 줍니다. 쌍바닥 나오죠? 빨간색 뜨죠? 뜨죠? 역시나 반등 주고 또 떴죠? 또 반등이 나옵니다. 또 빨간색 나오죠? 또 반등이 나옵니다. 네. 자,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때는 무시할게요. 네, 코로나 무시하는, 왜냐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데, 여기 때는 이제 코로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존버 시그널도 1, 2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보다는 2가 좀 더 강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 그죠? 2를 보시면 2가 2개 뜨고서 급반등. 그죠? 초반에는 2, 2개 뜨고서 이제 반등 한번 세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하락 파동과는 당연히 질적으로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장세에서는 먹히던 게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장세에서는 좀 안 먹힐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전에 보겠습니다. 또. 자, 2019년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최바닥권에서 뭐가 떴어요? 검정색과 빨간색이 같이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이 쭉 올라갔죠. 네. 쫙은 나왔죠, 반등이. 네. 그리고 19년도, 방금 19년도였었죠. 18년도. 그리고 이때 18년 10월달 무역전쟁 때문에 급락을 할 때죠. 자, 무역전쟁 때문에 급락을 할 적에도 보시면
최바닥권에서 짱대음봉, 지금과 같은 짱대음봉이죠. 짱대음봉 이거 하나 떴습니다. 다음날 하루 더 빠졌어요. 그죠? 네, 역시나 검정색과 빨간색 같이 떴죠. 그리고 나서 급반등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저항 테스트 한 다음에 빠졌죠.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안 좋았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G2 국가예요.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가 관세를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관세로 막 시비 걸면서 야 너네 이거에 대해서 관세 올릴 거야, 너네 이거에 대해서 관세 올릴 거야, 서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큰 악재가 되죠.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경제의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악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빠졌는데 역시나 반등을 주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웨이 하락은 쉽지 않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있어도 계단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빠졌다가 존버 시그널 뜨고 반등 나왔다가 추가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죠. 얘는 2018년도 초반입니다. 네, 이때도 무역전쟁 우려가 있었었죠. 우선은 이때 보시면은 자, 존버 시그널 떴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뜨자마자 개파락 출발했죠. 그죠? 개파락 출발하면서 뜬 거예요. 반등 나온 거죠. 나왔다가 저항 테스트, 저항 받고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또 존버 시그널, 이번에는 존버 시그널 2까지 떴습니다. 역시나 이게 최저점이었고요. 급반등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또 존버 시그널 떴죠? 빨간색 뜨고 나서 반등 줍니다. 또 하락하죠? 또 존버 시그널 뜨고 이제는 존버 시그널 2 떴습니다. 감상색 뜨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또 빠집니다. 빠졌는데 또 존버 시그널이에요. 또 존버 시그널이죠. 역시나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다.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2014년도입니다. 14년 10월달에도 많이 빠졌어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과 똑같이 121선에 이탈을 하는 존버 시그널 1이 떴고요. 1 떴고요. 맨 바닥에서 최저점에서 검정색이 떴네요. 쫙 올라가죠. 최저점에서. 그래서 검정색은 제가 원보다 강력한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검정색이 뜨고 나서 찐바닥 바로 급등 나온 케이스가 제법 있었죠. 여기도 보십시오. 2012년도입니다. 네. 보시나요? 빨간색 나오고 최저점에서 검정색이 뜹니다. 그 다음날 장대 항목 나오죠. 그죠? 나오면서 120에서 저항 테스트 받고서 다시 빠진 거예요. 그처럼 검정색 존버 시그널 2. 그 다음에 2011년도입니다. 네, 11년 3월입니다. 이때도 보시나요? 최저점에서 검정색이 떴습니다. 급반등이 쫙 나오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공통점을 찾아냈을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자, 2010년도입니다, 이제. 자, 역시나 최저점에서 검정색이 뜹니다. 너무 신기하죠? 급등 나오고요. 역시나 또 여기서도 최저점에서 검정색 뜨고요. 급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하나, 둘, 세 개 뜨고서 반등 한 번 더 떴습니다. 그러더니만 V자 반등이 쫙 나오네요. 때로는 이렇게 밀릴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하나 뜨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더 두세 개, 세 개 이상 뜨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쌍바닥일 때, 그죠?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반등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도 반등이 나왔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금융위기입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자,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특수한 상황이죠. 이거 제외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죠. 쉽게 안 오죠. 제외하고요. 자, 2007년도입니다. 네, 자,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관련 그 금융기관 업체들, 이게 서브프라임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이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미국 내에서 파산하면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역시나 최저점에서 검정색과 빨간색이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지만은 모기지 사태 우려가 진정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업황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또 하락을 했고요. 빨간색 뜨다가 단기 최저점에서 또 검정색이 뜨고
역시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진짜 저점 잘 잡아내죠. 검정색이. 예. 이때도 보세요. 121선 지금과 똑같이 121선을 강력하게 이탈을 했어요. 근데 급반등이 빵 나오잖아요. 그죠? 저항 테스트 한번 하고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롱을 보지만은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숏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 개나시 하락이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무조건 롱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2007년도죠? 그죠? 예. 2007년도에 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도 있네요. 아, 아닌가? 잘못 봤나? 어디니? 또 어디냐? 보자. 이때 있네요. 2005년도죠? 보이시나요? 2005년도에도 최저점에서 딱 뜨네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V자 반등이 팍 나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뭐다? 나스닥 존버 시그널 1, 2다. 특히나 2, 검정색 이게 대박이죠. 예. 저점을 정말로 잘 잡아내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만든 또 바운스 차트가 있어요. 바운스 차트. 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 차트.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키움의 영문이 아니라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거 제가 우리 나스닥의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고점을 잡아낸 아주 유명한 시그널이 있죠. 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혔죠 이것도. 자, 보시면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블랙홀, 그죠? 예, 블랙홀 라인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건데요. 블랙홀 차트, 네, 블랙홀 차트 보십시오. 이게 아주 또 기똥차입니다 이게.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월봉이에요. 나스닥 100지수의 월봉입니다. 월봉. 제가 그때 이제 이 회색 라인 보이시죠? 회색 라인. 그러니까 주가가 이 회색 라인 위로 올라오면은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왜 올라갔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는 돈이 들어오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이 들어오던 유동성 장세. 자, 유동성 장세 때는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장세, 뭐 긴축이라든지 그냥 평범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됐나? 이거를 이 위로 올라오면 주가 빠진다. 네. 그게 이제 이 블랙홀 라인의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자 올라갔죠. 3월달에 2월달과 3월달 위로 올라갔죠. 그죠? 실제로 이때도 1월달에도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어요. 그리고 2월과 3월달에 위로 올라갔다가 제가 4월달에 빠진다 라고 해서 결국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딱 돌파 나왔다가 급락을 하죠. 그 전에도 올라갔다가 급락하죠. 이거 빠지는 거 얼마 적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월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걸 갖다가 이 블랙홀 차트를 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3월달, 4월달에 조정받을 수 있다 경고를 많이 했었었죠. 이때도 보세요. 딱 찍고서 급락하죠. 딱 찍고서 급락하죠. 네. 이때도 찍고서 급락하죠. 신기하죠. 이게 블랙홀 차트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 뭐냐면 한 가지 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100이 이 추세선이 보시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 당시에 이게 뭐였어요? 닷컴 버블. 이거 코로나 팬데믹 버블. 요거 무슨 버블? AI 버블. 그죠? 그래서 각 버블끼리 고점을 이었더니
이번 고점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2월달에 발견했어요. 2월달에 발견해서 우리 무료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추세선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상단이기 때문에 하락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3월달과 4월달에는 크게 안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터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쵸? 자, 월봉은 됐고요.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거? 바운스 차트. 네, 이 바운스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나스닥 바운스 상태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사례 분석도 동시에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바운스 차트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핑크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죠? 핑크색만으로도 되게 반등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핑크색과 보라색, 그러니까 핑크색 라인과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뚫고 내려가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색깔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라인 둘 다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라인에 정확하게 닿고서 꼬리가 달렸죠. 그죠? 그리고 이 바운스 차트를 볼 적에 이 빨간색 기준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이 우상향일 때, 네, 우상향일 때 이 바운스 차트가 잘 먹힙니다. 이 빨간색은 어떤 추세를 말하는 건데 이 빨간색의 추세가 꺾였을 때는 바운스가 의미 없어요. 알겠죠? 이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우상향이 유지가 될 적에 바운스가 유효합니다. 네. 왜 바운스냐면은 튕기거든요. 여기에 부딪히면 튕깁니다. 그냥 주가가. 작년에도 보시면은 자, 이 라인과 이 보라색을 찍죠. 바로 V자 반등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요거 하나 찍고서 바로 V자 반등 나오죠.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우선은 지금 금리 인하의 컨센서스 변경과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 꺾였죠? 이럴 때는 바운스가 의미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바운스 안 봅니다. 자, 우상향이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축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딱 빠졌는데 지금과 비슷하죠? 이 라인 하나, 라인 둘 찍죠? 찍고 정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꺾이죠, 이게. 여기서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정확하게 찍죠, 여기를. 급반등이 나오죠. 자, 보십시오. 자, 또 찍죠, 여기. 우상향일 때 어떻게 되면 이 두 개, 핑크색과 보라색의 저점을 딱 찍죠? 라인을 V자 반등 나오죠. 그 전에도 핑크색 찍고서 V자 반등 나오고요. 기가 막히죠? 핑크 살짝 못 미쳤어요. 살짝 이 보라색과 핑크 살짝 못 미쳤는데 급반등 나오고요. 핑크 찍고 반등, 핑크 찍고 반등. 바운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도 특수한 상황 무시하자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핑크에서 반등하면 줬어요. 그리고 보라색과 핑크를 둘 다 이탈을 한 상황에서도 반등하면 줍니다. 네, 이게 바운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등을 주고 빠져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핑크 찍죠? 찍고서 반등. 자, 핑크와 보라색 둘 다 라인을 이탈을 했죠? 급반등. 이때 왜 빠졌습니까? 미국의 법무부가 아마존과 구글에다가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그때 이제 집권하고 있었었는데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빠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한참 올라가다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지금과 비슷합니다. 핑크와 보라색을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꺾입니다. 꺾이고 나서부터는 바운스는 의미가 없어요. 자, 파월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월 5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그 당시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3회였습니다. 파월 되면서, 야, 얘 혹시 매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파월이 취임하면서, 야, 매파적으로 연준이, 옐런 다음에 이제 파월이 집권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걱정을 막 한 거예요. 야, 파월 되면서 매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걱정거리. 그래서 한참 잘 가다가 갑자기 뭐 떡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 직구받았어요? 핑크색에서 처음에 반등 나오죠. 핑크색 찍고서 짱대 한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빠졌어요. 더 빠지면서 보라색을 찍고서 슈퍼 반등. 그리고 이제 이때 3월달인데 3월달에 파월의 첫 FOMC가 있었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로 빠졌다가 핑크 찍고서 반등, 그냥 보라색과 핑크 같이 찍었죠. 같이 찍고 또 반등. 이탈하고 나서 또 반등. 그죠? 네, 아주 매우 강력한 뭐다? 바운스 라인이다. 그리고 별로 없죠? 네. 자, 여기 자, 핑크와 라인 두 개 동시에 찍었죠? 급반등. 확률 진짜 높죠? 자, 여기는 빨간색 꺾였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때는 2015년 8월달입니다. 네. 8월달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글로벌 증시가 완전 박살났을 때. 지금은 중국의 경기가 막 침체 국면이어도 시장이 별로 반응 안 했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막 그냥 글로벌 증시가 막 휘청휘청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완전 많이 빠졌죠, 진짜. 대박이었어요. 확 빠졌는데 한 번 이걸 툭 내려갔죠. 그러니까 첫날 이탈을 했고요. 둘째 날도 빠졌는데 결국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확 올라갔습니다. 그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자, 이때 많이 빠졌죠? 네. 자, 가다가 갑자기 빠졌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당시 이제 확산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었고, 또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지면서 처음에는 이 라인 찍고서 이탈. 하지만 이 다음 라인까지 딱 찍으면서 슈퍼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인 찍었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여기도 바운스 라인 딱 찍고서 반등. 그죠? 웬만하면 안 찍죠? 네. 이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여기가 2011년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꺾였죠, 조금 이미. 그죠? 이미 꺾인 지 좀 됐죠? 이때 보는 거 아니고. 완만하죠. 이때 볼 수 있죠. 자, 꺾였어요. 찍었습니다. 반등 나오죠. 그죠? 반등 나오죠, 분명히. 네. 그리고 또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스 라인에 있다 보니까 반등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꺾인 지 좀 됐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완만하거나 우상향이다? 그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완만하잖아요. 그죠? 완만해서 빠졌죠? 어때요? 적용 가능하죠? 자, 찍고서 하루 더 빠졌죠? 며칠? 딱 이틀 더 빠졌죠? 역시나 급반등. 이때는 유럽의 경제 위기가 심화됐을 때입니다. 이탈리아 재정 악화됐을 때 2011년도 이때는 2011년 8월달인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네, 이건 이제 아주 이례적인 이슈죠. 쉽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많이 빠질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이때 찍었죠? 찍고 반등. 그리고 다시 재이탈했는데 다시 반등. 이때도 찍죠? 바로 반등. 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라인이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찍으면 거의 진짜 거의 95% 이상 바로 반등이 나오고, 네. 살짝 탄력이 둔화될 적에
약간 완만할 때,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질 때 찍으면은 뭐 하루 이틀 더 빠진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네. 이때 이제 2010년도 그리스 재정 위기가 심화됐을 때입니다. 찍자마자 그냥 바로 V자가 나오고요. 이때도 이탈했죠? 유럽의 재정 악화, 그리스 재정 위기, 그리고 이제 이때 그리스를 살려보자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바운스 라인에 들어가면서 슈퍼 반등이 나오죠. 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바운스 라인이다. 어때요? 바운스 차트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스닥 100 지수의 월봉을 볼 거예요. 월봉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입니다. 제가 그 4월달에 음봉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최근에 패턴이 이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요, 빨간색, 이게 연속으로 양봉이 5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5개가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 패턴 봤을 때, 자, 빨간색 하나 나오고서 급락하고, 하나 나오고 급락하고, 하나 나오고 급락하고, 하나 나오고 급락하고, 또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대로면은 4월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빠지고 있잖아. 이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빨간색 나온 다음에 빠졌는데 이 핑크색이 5월선입니다. 5월선. 5월선 찍고 아랫꼬리. 이때도 5월선 찍고 아랫꼬리. 그죠? 네. 이때도 5일선 찍고서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어요. 분명히 나왔다가, 그죠? 보세요. 5월선 찍고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요런 흐름이다. 그래서 패턴대로면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5월선 찍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좀 더 이탈을 했죠. 그죠? 그래서 패턴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일봉도 말씀을 드렸고, 월봉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다? 해보니까 찐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제가 이때까지는 뭐 바닥권 임박이다. 바닥 임박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셔도 된다.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가 어제부터 이 찐바닥 시그널, 찐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존버 2 시그널이 뜨는 걸 보고서 이제 찐바닥에 가까워졌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급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급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운스를 보시게 되면은, 네, 바운스를 보시면, 자, 아이고, 좀 볼게요. 빨간색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탄력이 좀 드나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상향이고, 우상향 상태에서 바운스를 아주 이쁘게 살짝 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뭐 추가락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모르죠, 저도. 최저점이 금요일에 종가가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빠질지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설사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V자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확률상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운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S&P 500을 볼 거예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얘는 20주선과 키스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자, S&P인데요. S&P 20주선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연두색의 이 20주선과 키스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S&P의 패턴을 보게 되면 빨간색 시그널 하나 떴어요, 주봉에서. 주봉상 빨간색 떴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 시그널 떴을 적에 과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S&P 빨간색 두고서 반등. 그죠? 쭉 보세요. 빨간색 두고서 반등. 빨간색 두고서 반등.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에 과거에도 S&P 주봉입니다. 빨간색 뜨고서 반등. 그죠? 빨간색 뜨고서 다음 주 반등.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그죠?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S&P에서 이 빨간색 시그널을 뜬 다음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뜨고서 반등. 그죠? 물론 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100%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꼬리 달리고 다음 주 반등. 그죠? 그래서 이 주봉상 S&P에 빨간색 시그널 뜨고 나서도 반등이 잘 나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일봉에서도요. 네. 일봉에서도 여러가지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핑크색과 빨간색 시그널이 있어요. S&P에서. 네. 과거 사례 보겠습니다. 작년에 2월달이죠. 2월달에 빨간색이 바닥에서 떴어요. 다음날, 다음이 아니라 조만간 급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2022년도 최저점 지수, 최저점 부근에서 빨간색이 인하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양봉이 나왔고요. 이틀 더 빠졌습니다만은 결국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코로나죠? 코로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하자. 하지만 빨간색이 떴다가 하루 더 빠지고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네. 특수한 상황은 제외하자. 18년도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 그죠? 무역전쟁 때. 요때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나오다가 핑크 또 그래서 급반등이 나온 케이스가 있고요. 찐바닥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하나만 떠도 반등이 잘 나오는데 핑크랑 같이 뜨면 빨간과 핑크 같이 뜨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역시 떴을 때 최저점이었었고요. 여기도 최저점에서 빨간색이 뜨고서 반등이 나오죠. 확률 게임이라 했습니다. 자, 핑크 뜨죠. 최저점에서 급반등 나오고요. 자, 핑크 3개 마지막에 같이 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뜨면은 반등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때 보시면 같이 떴죠? 다음날 급반등. 추가락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다가 결국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되죠? 네.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최저점에서 빨간색 뜹니다. 역시나 급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죠. 네, 금융위기. 자, 금융위기 때도 보시게 되면요. 완전 최저점 부근에서 빨간색과 핑크가 같이 뜨죠. 하루 더 빠졌다가 다음날 급반등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때도 핑크와 빨강이 뜨고 나서 다음날 급반등. 물론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때 금융위기니까 특수한 상황인 거죠. 금융위기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자, 빨간색 나오고서 반등 주고 정테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빠지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S&P에서도 수많은 어떤 시그널들 사례를 본 결과 단기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네, 다음 주에는 분명히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네, 확률이 매우 높다. 얘도 다음 주 반등 가능성 염두. 그리고 뭐다? 반등 나오면은 쇼뷰다. 이거 증시 하락 이대로 안 끝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3월달부터 쇼뷰 말씀드렸고 4월달도 빠질 거라 말씀드렸고 저는 그리고 5월달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도. 물론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4월달 이제 월봉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 4월달에 반등이,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으로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 뷰가 달라질 거예요. 네.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반등이 뭐 그냥 그저 그랬다. 그러면은 5월달도 추가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는 금리 인하 3회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회 이제는 인상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거품이 쫘르르륵 빠질 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미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숏뷰를 말씀드리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의 롱뷰예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계속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다우.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얘는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우인데 역시나 적중했죠. 또 적중했습니다. 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런 코멘트를 적어드렸어요. 매우 희귀한 패턴이다. 지금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보여지던 패턴이 어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다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나스닥이 급락한 와중에 다우 혼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냈고. 그쵸 여러분? 네. 맞죠? 개인적 소견으로는 다우는 여전히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는 기술주라서 그래요. 기술주. 그죠? 원래 금리 인상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이런 매크로에서 가장 취약한 게 기술주고요. 금리 인하 내지는 유동성 장세 이럴 적에는 기술주들이 가장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스닥 100지수가 떡락을 한 이유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완전 뭐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투매가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좀 마음에 안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특히나 이벤트가 많죠. 뭐 실적 발표라든지 PC의 발표라든지 이벤트 발표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너무나 과하게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하게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벤트들을 떠나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진짜 제 예상대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절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라거나 고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롱뷰에서 이제 적당한 부분에서 이제 청산을 하면서 숏뷰로 이제 갈아탈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